예, 앉으시죠. 네. 제가 이번이 감독님하고 네 번째죠. 또 네 번째 만나면 좀 친해지잖아요. 우리 감독님께서 쉽게 마음을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그리고 굉장히 프로를 많이 타시더라. 맞습니까? 네, 그래요. 저 너무 그윽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전 당신을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감독님께 몇 가지 영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따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질문이 다닐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영화 영문과생들의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한 줄을 넘어가지 않는 질문만 받습니다. 질문에 탈을 쓰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아예 논문을 한 편 써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쓰는 건 자유지만 우리가 그걸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한 줄 안 넘어가는 한도 내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넘어가면 제가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두 번째 작품이세요, 감독님. 상업 영화로서는 첫 번째 영화가 도이아. 도이아한테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도 이 영화 보고 나면 약간 궁금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든 데뷔작은 어땠을까? 데뷔작도 되게 무거운 영화더라고요. 저는 도이아 처음 개봉했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는 제가 뭐 아무 힘이 없었던지라 그냥 좋아만 했고요. 근데 왜 네. 채널에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제 채널이 어떤 영화 소개하는 채널인지 아시잖아요. 감독님은 꼭 이렇게 나를 되게 나쁜 놈으로 만들더라. 네, 그래서 지금 2014년에 데뷔작을 찍으시고 2023년입니다. 네. 예, 뭐 영화 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20년 말에 처음 제안을 받았으니까요. 네. 2021년 초부터 시나리오 작업 시작한 거니까 꽤 그래도 네. 짧게 만든 셈이네요. 그렇죠. 뭐 그런 셈인데 제가 궁금한 건 되게 성공적인 데뷔를 하셨거든요. 당시에 제가 메모해 왔어요. 분명히 감독님이 자기 입으로 이 얘기를 할 것 같지 않고 백상예술대상 그 스톡홀름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 수상하셨거든요. 집에 상표 2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내가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상표 2개가 집에 있어. 그럼 객관적으로 봐도 난 성공한 데뷔를 한 거잖아요. 게다가 도이아라는 영화는 손익분기점 넘었어요. 그립죠. 그러면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다음 영화를 준비할 때까지 4년의 시간. 보통 영화 감독들 이럴 때 뭐 합니까? 저는 이제 네. 중간에 만들어진 게 없긴 하지만 네. 예,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시나리오 작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제가 아는 주변 분들 중에도 지인 감독분이 한 분 계세요. 감시설명 들었던 양우석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보통 시나리오 작업한다는 얘기는 그냥 놀았다는 얘기다라고 하시던데. 햇살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지금 두 번째 작품 만드셨는데 두 번째 작품이 감독님의 예상보다는 여러분 박찬욱 감독 아시죠? 박찬욱 감독은 매번 새로운 영화를 만들 때마다 자기 영화가 천만 영화가 될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차서 영화를 만든대요. 근데 편집 교수님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네. 아니 사실 부러울 따름. 그래. 근데 지금 이 영화도 감독이 원하는 만큼의 흥행 성적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막 가시방석 위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일단은 네. 손익분기점을 그래도 넘겨야지 투자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좀 면이 서는데 네.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눅든 것 같은 표정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거는 전략입니까? 아니면 성격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 영화 얘기가 나와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전 이 영화의 등장하는 악역은 경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쟁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경쟁. 여러분들 다 싫어하지 않아요? 너무 싫어요 진짜.
뭐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싫고 주제욕이 되는 것도 너무 싫은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감독님도 사실은 네, 약자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또 하시고 싶은 뭐 피렌체 절규라도 그런 거 없고요. 그 경쟁이 네.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근데 어느새 어느 언젠가 모르게 마치 그 경쟁이 선인 것처럼 생각하고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네. 따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선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선하지 않은 일인데 우리 되게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실 뭐 저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제 돈을 들여서 하는 죄송합니다. 잘나쳐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소리 3회가 있는데 거기도 선착순 100명을 그냥 사실 그것도 속도 경쟁이거든요. 빨리 클릭하는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오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감독님 영화는 이 영화 구조도 도이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거의 완벽하게 약자 중에서도 약자들 사이에서도 탄압받는 약자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희도 그렇고 도희도 그렇고 그 두 영화 모두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이 들어간다는 점도 같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또한 처음에는 굉장히 강자로 보이거든요. 감독님께서 저번에 저보고 만났을 때 그 얘기하셨는데 제일 멋진 장면을 꼽으라고 하니까 배두나 씨가 그 콜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배두나 씨가 엄청난 강자로 보여요. 마치 범죄도시의 마동석 형사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배두나 씨가 신장이 줄어들 리는 없잖아요. 그 키 크신 분이 근데 점점 작아져요. 화면 안에서. 그리고 도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약자였고 사실은 차별을 피해서 일로 온 거였잖아요. 그러면 한국 관객들은 강자애들을 좋아해요. 범죄도시 천만원쯤 아시죠? 1300만. 근데 그게 어떤 영화냐면 너무너무 간단한 영화예요. 강자라고 깝치던 놈을 진짜 강자가 나타나서 짓밟는 영화거든요. 물론 범죄도시 2가 훌륭한 영화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영화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면 감독님도 당연히 영화계에 계시니까 한국 관객들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줄창 약자들의 얘기만 하고 계신단 말이죠. 네. 마치 지금까지 몰랐다는 듯이 본인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건 뭐 틈새 공략인가, 신념인가, 고집인가, 곤조인가? 일단은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의 그 얘기에 그렇게 매료가 안 되는 게 큰 것 같고요. 범죄도시 2는 좋은 영화인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밌는 영화죠. 네, 재밌는 영화죠. 네, 재밌는 영화들 물론 많고 네. 저도 재밌는 영화 좋아하고 하지만 이야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제가 매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 투자자가 와가지고 네가 매료되는 영화 만들고 관객을 매료시킬 영화를 만들어봐 라고 한다면 1번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주제로 관객을 매료시킬 수 있을 거예요. 2번 됐고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래요. 3번 예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야? 1번이 뭐라고요? 1번은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주제로 관객을 매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이 매료되지는 못해도 네. 그래도 저는 이 영화에도 매료되시고 또 제가 첫 번째 만들었던 영화에도 또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저하고 관계는 이게.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유튜버잖아요. 그러면 제가 올리는 컨텐츠 하나하나는 모두 보는 사람들한테 선택받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꼭 대창작자 옆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조심스러운 건 아닌데요. 선택받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썸네일을 정하고 제목을 달고 무슨 내용을 할까 정말 유혹이 하나 만들 때마다 몇백 복씩은 찾아오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감독님이 뭐 이렇게 앞에 있어서 띄워주려는 그런 건 아닌데 작정하고 흥행 영화를 만들었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또 뭐 제가 최근에 뭐 도대체 왜 흥행했는지 모르는 영화들이 몇 편 있었어요. 한국 영화 중에서. 여기 녹음 안 되고 있죠? 공조 2 같은 영화들. 사람들 이걸 왜 보지? 무슨 재미가 있길래 이거 보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계신 거잖아. 감독님, 저도 몰라요. 그 감독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영화 좋아하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왜 내 영화를 많이 안 좋아해 주지라는 지점인가? 둘다 네. 좀 의아하다. 예, 저도 의아해요 진짜로. 그러면 베드나 배우가 사실 이 영화에 제작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뭐 외국 배우들 중에는 케이트 블란쳇이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캐롤의 제작이 네, 불붙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도리아에는 도이아도 마찬가지고, 네. 도이아도 베드나 배우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세상에 나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영화도 제가 시나리오 쓸 때 베드나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지만 네. 실제로 할지 말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제작에 더 힘이 실린 거죠. 도리아 찍을 때는 베드나 배우가 출연료도 안 받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베드나 배우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네. 도이아 같은 경우는 네. 어, 배우전상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네. 자신이 개런티를 만약에 원래 받아야 될 개런티를 받으면 이 제작 예산이 너무나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규모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영화가 되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네. 마치 제작에 참여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제작에 참여했던 것처럼 베드나 배우도 사실 돈을 안 받음으로써 제작에 참여한 거죠. 뭐 압력을 가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베드나 배우가 감독님한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때 저는 완전히 신인 감독이잖아요. 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네. 그런 사람인데도 시나리오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영화가 꼭 나와야 된다고 정말 그 누구보다 외쳤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 보기 좋으십니다.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베드나 배우가 이 영화 처음에 근데 이 다운소인에서 말이죠. 춤추는 씬은 몇 테이크 정도 갔어요? 테이크 네. 그렇게 많이 왜냐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달 반 정도 일주일에 2번씩 연습을 했어요. 안무 선생님. 다음 그러니까 소희 역을 맡은 분께서는 댄스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베트남 배우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 자, 뭐 제가 지금까지 웃으면서 제가 이제 이 영화의 끝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영화 끝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알아요. 그래서 좀 웃기는 얘기 감독님이 살짝 놀리고 했던 거지.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흥행이 잘 된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로 영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약간 무거울 수 있겠습니다만 폭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도 되게 비겁한 종류의 폭력이죠. 저는 이게 방관을 하는 폭력과 그러니까 직접 가하는 폭력이 있겠죠. 범죄도시 2의 강희상이 칼질하는 것처럼 직접 누군가를 찍어서 행하는 폭력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오는 폭력을 옆으로 미는 바람에 저 사람이 맞게 되는 폭력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디선가 이런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방관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있을 텐데 이 영화에는 주로 두 번째, 세 번째 폭력이 많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폭력은 거의 배제되어 있거든요. 감독님께서 이 부분을 더 집중하신 이유는 뭔가요? 한 손도 마이크에 대고 씌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 사실은 처음에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네. 이게 왜 지금 이런 곳에서 이 고등학생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시작된 거가 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해해 보자고 저도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런 류의 방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있었던 외면들 이런 것들이 개개인에게는 그냥 되게 한순간이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이었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가 되다 보니 네. 언제든지 이런 죽음을 낳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구나 하고 결국에 제가 이해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 주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것에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유로우신 분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저만 해도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심하게 PTSD를 겪었는데 제가 직접 콜센터에서 일을 해본 3년, 4년 정도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고 정말 짜증날 정도로 디테일이 좋아서 그때의 안 좋은 기억들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나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상담원한테 그 소리 좀 그만해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부처가 아닌 이상은 한 번씩들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 내가 그 폭력의 일부분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은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영화가 나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는 영화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개개인의 각성은 요구하는 시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모두 진짜 말씀하셨듯이 네. 그 상담 전화에서 어떤 면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예. 더 들어가 보면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당연히 영화 속에도 표현이 되지만 너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전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될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해지를 하고 싶으면 해지를 시켜주면 되는 네. 경우들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못하게 막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도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네. 나를 가해자를 만드는 어떤 그 이면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이런 해지 방어팀이라는 게 있었던 거고 그게 그 사람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해지방어 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은 악역이 되어야만 가능한. 그래서 이 무대가 해지방어 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고등학생이 일했던 곳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해지 방어팀이라는 게 저는 콘센트에서 일해봤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해지방어 팀이 왜 저렇게 지방에 내려가야 있느냐 하면 해지방어 팀은 돈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해지를 하겠다고 전화를 걸었으면 이 사람들을 뭘로 달려야 되잖아. 앞에서 소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현금 상품권 얼마 드리고 뭐 몇 달 무료 드리고 이거는 돈을 벌어들이는 콜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죠. 그런 결과가 이런 이제 창극을 낳은 것이고 이게 창작자의 입장에서 어떤 인물을 묘사하다 보면 그 인물한테 뭐 동화까지는 아니지만 쫓아가다 보면 그 탐사 취재를 하는 기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는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겪게 되는 단계가 와 큰일 나겠다라고 느껴지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감독님께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다기보다는요. 네. 처음부터 이런 걸 좀 이해해보고 싶어서 시작해서 그런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 정말 그 지적인 호기심이었어요. 시작이. 네. 그 이런 것들을 좀 납득해보고 싶은 그리고 사실은 그것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느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혀 몰랐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그 속에서 이 친구가 느꼈을 어떤 감정들, 네.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헤아려 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이입이 되어서 네. 정확하게 같이 공감을 했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영화를 만드는 자세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관객분들이 이 소희라는 아이를 따라가면서 완전하게 이입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이 아이를 좀 지켜보고 그 거리감을 좀 유지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거리가 사실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지점이기는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소희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이야기가 약간 징검다리처럼 듬성듬성 떨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이야기 구조가 처음에 이렇게 듬성듬성 갔다가 베트남 배우가 등장하면서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서 역을 채우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1부와 2부까지 다 보고 나서야 머릿속에서 뭔가 완성이 되는 느낌인데, 그럼 1부의 소희의 이야기 중에서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삭제했던 것은, 저는 그 수많은 진상과 또라이들에 대해서 사실 공포영화는 사실 귀신이 나타나는 게 최고거든요. 귀신이 나타나는 게 최고야. 그 관객을 감정이입시키는 게 그만한 게 없어요. 그럼 이 영화에서 그 수많은 진상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몇 마디가 이제 시작되나 막 이러고 막 긴장을 딱 끊어져요. 감정이입을 안 한 결과입니까? 싸구려가 되지 않으려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단어 선택이 적절치 못했네요. 상업적이 되지 않으려는. 그대로 말씀하셨듯이 네. 완전히 이입이 돼버리면 네. 곤란했어요. 이 영화를 전체를 이제 전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됐고,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지만 이 아이의 시작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네. 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충분히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네. 죽음 자체가. 하지만 이 다음 파트가 시작돼서 다시 돌이켜보면 네. 여전히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있고 어쩌면 지나쳤을 것도 있고 네. 하는 데서 말씀하셨듯이 그 간극을 채워나가면서 네. 새롭게 알게 되는 그 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네. 소희한테 완전히 감정이입하는 거보다. 네. 제가 이제 같이 방송하는 분 중에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님 계신데, 그분도 제가 등 떠밀어서 이 영화를 보셨어요. 사람은 역시 자기 전공대로 생각하기 마련인지라 첫 번째 소희의 이야기는요, 마치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학생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감독님께서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배두나 배우한테는 감독님께서 거리를 띄었다는 느낌 전혀 못 받았거든요. 이 영화에서 제일 감정적으로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배두나 배우이기도 하고, 이건 감독님의 입장이 투영됐기 때문인가요? 저라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이제 네. 제가 하고 싶은 말들도 있고 네. 하지만 관객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오유진 형사가 하고 있는 네.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겪어가면서 느끼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관객분들이랑 템포를 맞춰가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 처음에 좀 이렇게 시큰둥하고 뭔가 이런 모습도 일단은 우리들 자신이 좀 다 좀 지쳐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피곤하고, 피곤하고. 네, 그런 것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네. 물론 이제 소희를 지켜봤기 때문에 물론 관객분들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상태는 어쨌건 이 관객이라는 존재가 네. 바로 유진에게 투영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관객 입장에서 투영이 됐더라면 주먹 한 방으로 끝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더 이상의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그 사람 한 사람을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유진 형사가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어떤 벽을 느꼈을 테니까요. 더 주먹질해봐라 받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100%면, 그러니까 이게 범죄도 시초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 모든 칼질과 범죄와 납치와 살인은 다 강해상에 있으니까 강해상 얼굴에 주먹질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거든. 대부분의 관객은 그걸 영화에서 확인하는 걸 그다지 유쾌하진 않아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깝죠. 또 이렇게 신세한탄으로 가고 있으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 처음에 이제 전주 콜센터 여고생 자살 사건. 뭐 사실 여기에 그 여고생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그 사건을 딱 다뤘을 때 감독님께서 이거 영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겠다 이 이야기를.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네마틱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것이 알고 싶다와 다른 점. 너무 무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고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네. 영화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질문하려고 엄청 머리 굴렸거든요.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이요. 이 영화에서 네. 그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그 감정을 관객분들이 어떻게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게 묘하게 영화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네. 일단은 2시간 남짓의 이 시간 동안 함께 이 흘러가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완전하게 이입이 되어서 하는 거랑 좀 방향이 다른데요. 네. 이 주인공들이 느꼈을 감정을 관객분들이 따라가던 아니면 뭐 평가하던 중간에 하차하든. 네. 다 포함해서 그 감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음 소리는 물론 굉장히 건조하게 사실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흘러가지만 예를 들어 그 가맥집에서 예. 그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맥주를 마시는. 네. 네. 그리고 그 빗줄기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거나 그거 사실은 그냥 그 장면을 글로 쓰면 네. 그 장면만 글로 쓰면 그냥 그런 장면이구나 하겠지만 잘못 쓰면 이제 인스타 감성 글이 되거든요. 네. 맥주를 마시던 나의 발에 한 줄기 빛이 먼지가 춤추고 있었어. 이런 글이 되는데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근사해지죠. 그게 그 전까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 순간의 그 감흥이라는 게. 예. 그리고 그것은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순간이고 가장 어떤 현실적인 그런 감정 네.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건방진 생각인데 가끔 이럴 때 쾌감 있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랑 비슷한 생각하고 있다는 거 느낄 때. 방금 제가 그거 느낀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저는 이제 제가 같이 영화를 봤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칭 시네픽이에요. 시네필이에요. 필이요. 아직 필이 못돼서 시네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화를 골라보는 친구라서. 네. 시네픽인데 자기는 그 장면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소의 발에 햇빛이 비치는 장면이.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보통 영화에서 빛이라고만 하면 말이야. 구원, 어떤 해방, 탈출 이런 걸 얘기하지 않냐? 근데 왜 소희는 그 빛을 보고 저수지로 올라왔을까? 제가 영화 유튜버로서 내가 어떻게 알게? 아시잖아요. 그리고 소희가 이제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도 그래요. 이게 힘든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이 좀 가슴을 찢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직접 하는 바를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감독님께서 그 장면, 이 영화가 그렇게 건조한 건조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시네마틱하다고 느끼는 장면이 그 두 장면이거든요.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다면. 뻔한 질문에서 죄송해요. 아주 단적으로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나를 보여드리는가 동시에 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 친구한테 필요한 거 네. 어쩌면 소희도 몰랐을 거 그게 어떤 위로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게 뭐 누가 뭐 쓰다듬어 준다거나 뭐 좋은 말을 해준다거나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게 필요한 상태라면 그냥 그렇게 밤하늘에 내리고 있는 눈만 보아도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또 그 순간에는
이 친구를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같고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화 안에서 감독님은 신이잖아요. 그 앞에 소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SOS를 보내요. 물론 SOS라고 맞박에 딱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나 도와주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계속 손을 내미는데 계속 거절당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감독님이 한번 쓰다듬어주는 느낌이라. 네. 네. 음악도 그래서 네. 쓰고. 음악도 어지간해서 안 쓰시다가 거기서 쓰신 거고. 제가 BTS를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디테일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물론 돈이 아주 많으면 제작비가 아주 많고 막 스티븐 스필버그다 내가 그러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진짜로 2차 대전 당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지.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 디테일이라는 게 모든 재현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다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찝어서 관객들한테 감독님 이거 노려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저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말 소름 돋는 디테일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 코세타 사실 사수도 아니에요. 그냥 선배 좀 지나면 같이 경쟁하는 입장이 되는 사람인데 선배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콜 듣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벽에 전부 실적표가 다 붙어있다든지 그리고 자 오늘은 회식합시다 이러고 길 건너 호프집으로 모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라든지 사실 회식을 길 건너 호프집에서 하는 게 어딨어 하다못해 고기라도 한번 구워야지 근데 코세타가 진짜 그러거든요 이게 없어 그리고 회식비도 나중에 또 조금씩 걷는다? 너무 치사하게 네. 그것까지 몰랐는데. 아 그래요? 나중에 좀 걷어요 그리고 또 많이 드시거든 그리고 뭐 이제 남자 팀장이 와가지고 소희한테 그런 과장된 친절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뒤집힐 거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자 선물 이러면서 그 헤드셋 새 거를 내밀잖아요. 그거 팀장 서랍 열면 한 200개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 가져가서 선물이라고 내미는 거야. 이런 디테일은 이분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들에서 네. 어떤 것들은 그 취재된 네. 기사들에서 제가 본 것들도 있고 예. 예를 들어 방금 같은 이 헤드셋을 주는 선물하고 주는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랬을 것 진짜? 같다고. 아, 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아, 굉장히 사실적인 것들이 있지만 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속에서 제가 또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으로 네. 이랬을 것 같아 하고 그런 그 헤드셋 장면이 상상해서 만든 장면이에요? 네네 이것도 우리 총 같은 거니까 잔인한 성격이다. 네. 그런 생각을 상상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야? 네. 저는 가장 폭력적인 건 내실적으로 그렇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실제 여고생 사망 사건 이후로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서 2주 동안 실적표를 띄었대요. 네. 2주 지나고 다시 붙였대요. 저는 이 얘기 듣고 한 사람의 죽음이 잊혀지는 시간이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디테일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취재를 하고 콜센터에서 같이 이 장면을 만드셨을 거잖아요. 콜센터에서 뭐 며칠 뭐 합숙을 하셨다든지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네. 하다못해 상담 전화를 걸어본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네. 기존에 이미 취재되어 있는 자료들, 뭐 영상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제가 접한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하나의 재료가 되었고 네. 저는 그 속에서 허브의 인물, 허브의 이야기를 만든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놀랍네요. 저는 분명히 주변에 콜센터 장기 근무자가 한 명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네. 그 상담사 분에게 감수는 받았어요. 저희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분도 근데 되게 네. 취재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팀장님 그 여자 팀장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말하기 전에 박수 2번 치는 거 이런 거요. 정말 네. 제가 이 영화를 아무도 없는 극장에 혼자 앉아서 봤는데 화면을 대고 주먹질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것 역시 이제 배우와 상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디테일들이겠죠.
시나리오에 써 있어요. 그 어, 박수 2번 박수 2번. 치는 거. 말하고 끝에 왜? 어서요를 붙이는 거라든지. 예, 네. 다. 저는 시나리오에서 대사 틀리게 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배두나 배우는 그래도 돼요? 배두나 배우 대사는 그대로예요. 아 진짜? 담임 선생님이 좀 약간씩 바꾸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네. 잘 안 됐습니다. 아 저는 그런 대사들도 너무 약간 변태같이 좋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되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추상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 대표적으로 그렇잖아.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만 보고 가자. 앞이 안 보여서 온 사람한테 지금 그런 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는데 너무 많이 겪어봤던 거야.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만두면 안 될까? 라고 하는데 어? 뭐라고? 아 근데 그 장면은 너무나 너무 죄송스러운데 네. 실제로 안 들리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저도 그렇게 대목에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영화 속에서 소희가 하는 말을 관객분들이 들어야 되니까 들리게 됐지만 네. 중요한 건 왜 더 말하지 않았는가 소희가 네.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말하지 않아요. 얘기 안 했는가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기가 있죠. 네, 하루 이틀도 아닐 거고. 그럼요. 그리고 저는 소희의 집안 사정이 영화에서 좀 미화됐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런가요? 화면에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네.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좀 안 그러려고 그러니까 화면에 생각보다 더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의도한 것보다 더 괜찮게 나왔군요. 네, 마치 직방 사진처럼. 직방 사진 보면 냉장고가 거의 정사각형이 돼 있잖아요. 하도 늘려가지고. 그리고 제가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관객들 중에 관객분들 중에 질문하고 싶으셨던 점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손을 저 들어주시면. 말고 평론가님한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유튜버입니다. 평론가가 아니고요. 유튜버 쪼가리에 불과한 사람이고. 저기 있으세요? 마이크 좀. 여기 주인공. 예, 주인공 소희. 네, 그 소희 양이 술 먹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연령대가 고등학생인데 이게 영화에 이렇게 지금 재현을 하신 건지 본인의 실제로 실제 상황을 아.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그 감독님께서 네. 하나의 어떤 그 연출로 그렇게 하신 건지 그리고 아까 그 갈등에 네. 빛이 돌아서 그녀가 거기서 바로 맥주집에서 마지막으로 나가서 저수지에 이제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게 술만 안 먹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술이 새로운 소리다. 네. 술이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감독님의 어떤 의도된 어떤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소품인지 네.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인지. 원래 소희의 진짜 라이프 스타일인지. 아. 근데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지금 상영이 된 거는 네. 술 먹는 모습. 우리가 맥주를 편의점 가서 사려고 해도 네. 주민등 좀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아이는 어디 가서도 친구들하고 모여서도 그거를 주문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모습이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말이 되는. 물론 예. 실례야 되는 질문. 어머니께서 술을 언제 배우셨어요? 저는 지금 한 줄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두 줄이 된 것 같아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실 마이크를 내려놨는데 네. 저는 술을 못 먹어요. 근데 배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노력까지 하셨어요? 근데 술 담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체질적으로 안 되는데 이 영화에서도 하나이가 나오잖아요. 병원 간 실년 간 이유가 네네. 알코올이 분해가 분해가 안 되는 적어서. 아이기 때문에 베트나가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따뜻한 광경이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도 체질에 안 맞는 거라서 안 했고 네. 저는 술이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 제 삶을 맡기고 싶지 않았단 어머님 말이에요. 술 드시는 분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뭐 질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희가 술을 마시는 장면들은 현실을 반영한 것인가? 영화적인 거예요. 영화적인 거고 말씀하셨듯이 고등학생이 그렇게 술을 먹을 수 없죠. 지금은. 네네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건 네. 그렇다고 그때를 제가 막 탐문 수사한 건 아니에요. 그때 어땠는지. 하지만 적어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엄청 먹었어요. 저는 분해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 먹었어요. 학교에서도 먹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시나리오를 쓸 때 하나도 거리낄 게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영화를 만들고 나서 네.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의 고증을 너무 못했어요. 네. 어머니 세 번째 줄이에요. 예,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네. 지금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는 네. 그 광경이 상당히 좀 임팩트 있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것이 과연 네. 영화를 제작하는데 가능했는지 여부를 듣고 싶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의 마무리는 네. 정말 그 술이 네. 그들에게는 너무도 소박한 어떤 네. 가장 접하기 쉬운 것들이 아니었나. 네. 그 소희가 그러잖아요. 언덕이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도 그만두지 않냐. 그러면 결국은 그 언덕이 술이 아니었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굉장히 제가 두 분에서 받아본 질문 중에 저렇게 자기 절제력이 넘치는 질문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원래는 중소기업인데 다르게 부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소기업들이 있잖아요. 녹화 안 되고 있죠? 소위 우리가 이제 조소기업이라고 부르는 중소기업인데 뭐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취업이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이 계속 그만두거든요. 굉장히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기 선배들이나 작자들이 와서 술을 그렇게 먹여요. 애가 제정신 차릴까 봐. 근데 혹시 감독님께서는 감독님께서 술을 마셔서도 그렇지만 소희가 진짜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등학생한테 시키는 일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영화 속에서. 네. 고등학생한테 이런 일들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술을 못 먹게 하잖아요, 네. 사회가. 그러네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춤을 추던 아이가 춤을 너무 좋아해서 춤을 추던 아이가 그 춤을 추지 못하고 조금씩 술을 더 먹게 되는 모습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취하지는 않아요. 소리가. 예. 물론 이제 뭐 그런 어떤 위안을 분명히 삼을 수는 있겠지만 취해서 예를 들어 마지막 그 가면집에서 취해서 나갔다기보다는 그조차도 이제 충분한 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전까지는 좀 그런 위안을 얻었다면 그 마지막 날에는 그조차도 안 됐고. 그러면 손목을 그은 것도 술하고 연관이 없는 걸까요? 술이라는 게 가끔 용기를 내게 하기도 하고 좀 더 못난 짓을 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목에서 술과 제가 연관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술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술은 그냥 뭐 엔진오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소희가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안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뭐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휴가 복귀 전날 진짜 죽고 싶거든요. 그리고 뭐 정말 끔찍하게 싫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휴가를 해서 일주일 정도 쉬었단 말이야. 근데 그 휴가가 너무너무 꿀 같았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진짜 헛개보고 싶잖아요. 그런 심정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리고 그 와중에 깨알같이 무급 휴가로 처리하는 그 디테일 기가 막히더라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하신 분 계세요? 용기가 여기서 제일 먼저 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되게 잘 봤다는 지우리에서 흔한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좀
좀 쓸데없고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4번째 보는 건데 3번째 봤을 때부터 약간 눈에 들어온 장면이 배두나 배우님이, 그러니까 오유진 형사가 처음 그 수사 순서대로 그냥 탐문을 할 때는 맥주를 굉장히 잘 따르거든요. 거품 없이. 근데 많이 지치고 나서 다시 방문을 했을 때는 거품이 굉장히 콸콸콸콸콸 그냥 따라요. 이게 의도된 건지 궁금했어요. 아, 나의 아저씨의 이성분적 맥주 따름에 대해서 네. 의도된 겁니까? 네네,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갈수록 이 사람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도 없는 네. 그렇게 거품 안 나게 따라가시던 사람인데 네. 그조차도 정신이 없이 그 장면에는 또 한 가지 다른 게 신발끈도 좀 이렇게 풀려 있어요. 맞아요. 아무튼 그 전까지랑은 좀 달라진 모습을 좀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배두나 배우가 입고 다니는 옷은 계속 똑같은데 얼굴도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던 사람이 점점 약해 보여요. 그런 점을 특히나 이제 마지막 그 교육부인가요? 어디죠? 교육청에 갔을 때는 이제 거의 끝판왕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너무 강한 거야. 아니 딱 얼굴만 봐도 저 이번 지브리티카라서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황정민 배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딱 보니 이길 수가 없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겨? 이 사람이 수성을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배두나 씨 거기서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네. 몇 번 보셨다고? 4번이요? 이번이 4번째. 이번이 4번째. 몇 번 보셨다고 그러세요? 회사 일이 힘들 때마다 계속 볼 수 있어요. 저도요. 위로를 받는 느낌이 있어. 네. 감독님 나중에 DVD 발매하실 거예요? 블루레이 하시겠죠? 그런 건 좋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뭐 가내시고 거보로 찍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구우면 되잖아. 저는 OTT가 영화 보는 방법이 되고 나서 소장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죄송합니다. 색다운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하셨던 분도 네. 안경 쓰시는 남자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 봤거든요. 예. 되게 뭔가 많은 생각을 되게 좀 하는데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되시죠? 예. 예.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일 인상 깊게 본 게 맥주 마실 때 다들 되게 순수한 장면이 많이 꽂히는 장면인가 봐요. 연주 여기가. 시간이라서 필요한 좀 땡기지만. 네. 그 뒤에 포스터 보면은 내가 세상이 나를 뭐지? 네.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나를 향한다? 네. 그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주인공이랑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를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일단 그 포스터는 감독님께서 제작을 하진 않아요. 예. 예. 문구도 감독님이 정한 건 아마 아니시죠? 여기 지금 저희 네. PD님이랑 제작실장님과 계셔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 슈퍼에 원래 있었어요. 그게 아. 붙어 있었어요. 우연히 맞아서. 예, 저희도 촬영하면서 저는 이제 모니터를 보다가 모니터 보고 이게 뭐야? 역설적이게도 이게 단호법이네요 정말. 네. 역설적이고. 그런 게 붙어 있고 그 옆에는 휴지가 예. 붙어 있고 다 있었던 거예요 원래. 옆에 휴지가 걸려 있어. 원래는 그 위치가 화장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럼 이 문구는 감독님께서 직접 넣으신 게 맞군요. 없애지 않았죠. 아. 그게 붙어 있었는데 네네네. 없애지 않고 이렇게. 오 이러면서. 네, 한 번 보셨는데 그걸 바로 이렇게 알아보시네요. 네. 그게 네. 더 약간 감정을 더 아리송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그게 의도가 되었다면 그게 무슨 생각이셨을까 아니면 삭제가 안 된 건 왜 삭제를 안 하셨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감독님 우연히 보셨는데 이 상황을 되게 절벽 반대로 뒤집어서 보여주는 문구라서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그거 치우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네, 그 다음 위에 아까 위에서 손 들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도 예. 오늘 좀 처음 보긴 했는데 예, 이제 두 가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바위 밑에 빛이 들어오는 게 좀 어떤 걸 상징하는지 궁금했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미화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좀 많이 답답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때 살짝 미화된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의도하셨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집이 미화가 됐다는 말씀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감독님께서 표현하려고 했던 부모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건지 궁금하셨던 거예요. 영화는 딱 소희가 죽기까지만 그리고 그 얼마 안 있다가 장례를 치르는 데까지만 영화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모님을 제가 묘사할 때 거기까지만 묘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죄송스러운데 사실은 그 이후에 실제 예를 들어 실제 사건의 주인공이신 부모님은 추사가 되셨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 어쩌면 유진이 거쳐갔던 그런 행로, 네. 뭐 학교를 찾아가고 이 회사를 찾아가고 마지막에 근처까지 이것도 다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투쟁하신 거고 또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동계 일하셨던 분들 이 사건을 알려야 된다고 하셨던 분들이 하신 일이에요. 사실은 경찰은 한 게 없죠. 그냥 단순 나살로 처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영화 속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마치 또 어떻게 그렇게 딸이 그런데 부모님이 모를 수가 있나 하고 이제 보신 분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원망하시기도 하고 충분히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그 평생을 부모님이랑 함께 산 소희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더 강하게 예를 들어 3일 휴가 받았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왜 나는 징계 받았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나는 더 다니기 싫고 이 얘기를 왜 부모님한테 할 수 없었는지 그거는 너무나 고단한 부모님의 그 처지도 있고 그거를 누구보다 소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못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속에서는 최대한 이 두 분이 얼마나 후회를 하시는지 그 미처 몰랐다는 것을 그거를 표현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저도 그 감독님 얘기하는 게 좀 확실해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엄청나게 집에 어렸을 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갖고 싶은 샴푸가 있었어요. 5,000원짜리. 샴푸요? 샴푸. 샴푸. 남자 중학생이 샴푸를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샴푸가 있었는데 그 제도 샴푸 있잖아요. 그거 5,000원짜리 여기 금색 칠 나온 게 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그 얘기를 엄마한테 꺼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불쌍해하는 거야. 이번 달에 왜 보너스 안 나왔냐고. 저도 그때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훔쳤죠. 그래서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문방구에서요? 예? 문방구에서? 예, 저는 강자한테 훔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 못할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넉넉한 집에서 자라신 분이 아니라. 그랬겠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투사를 변할 수 있었던 배경도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네. 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 사실은 전부 피해자예요. 몇몇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를 제외하면 소위 데브스 애드보킷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소위 그 법 갖고 장난치는 제가 뭐 담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면 전부 피해자야. 예.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물론 제가 감독님께서 관객들을 개몽해야겠다. 관객들의 딱딱한 돌머리에 한떨기 꽃을 피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만든 영화들은 티가 나요. 야 어때? 니들 이거 몰랐지? 영화들 이게 진짜 들린다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지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되게 비겁한 질문인데 궁극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느꼈으면 했던 지점은 아까 뭐 감정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결론 도출하시려고 하지 않은 것도 알겠어요. 진짜로 감독님이 심고 싶은 그 시간은 뭔지. 마지막 장면이에요. 맞아, 그죠? 네. 그렇게 밝게 웃으며 그 마지막 턴 하나를 완성을 못해서 네.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그 춤을 연습했던 그 친구가 마지막에 우리가 본 그 모습은 그거를 마침내 완성을 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 펄쩍펄쩍 뛰면서 네. 그 모습을 관객분들이 내내 잊지 않으셨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정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삶을 살다 간 사람이구나. 그냥 어떤 사건의 누구, 뭐 뉴스의 누구가 네. 아니라 네. 그냥 춤추고 그거를 완성을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했던 그 모습. 네. 저는 이제 영화가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에 남게 만드는 거. 그 조각을 관객들 머릿속에 확 찍어서 제가 여기저기 방송 다니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감독님 주변인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한 얘기예요. 우리는 디지털로 이어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이런 통신기기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너머에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되게 쉽게 까먹어요. 되게 대표적인 게 그거죠. 내가 혜진하고 싶어 전화하는데 혜진 안 해주잖아. 그러면 저쪽에서 먼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면 내가 화를 내도 되는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권리를 누리기 시작하죠. 그 권리를 누리는데 상대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럼 그만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해요. 제가 콜센터 경력 3년 근무 경력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실제로 만나보면 여기 감독님 같으세요. 아니 그냥 영적인 모습이 그렇다고 우락부락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왜소하고 좀 다시난 얘기니까 그냥 하자면 속을 들고 불 줄이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분을 보고 제가 처음 진지하게 한 생각은 이거예요. 때리게 되더라도 되게 살살 때려야겠다. 잘못 치면 저 사람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정말 악에 맞춰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화를 풀 대상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건. 근데 왜 우리를 그 순간에 그렇게 만드는 건 도대체 뭘까? 그 미친 광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거는 뭐지? 어디서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나는 그러지는 않나 한번 반성했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신 7만 명, 8만 명이 이제 곧 8만 명의 관객들이 한 번씩 그걸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해도 그 상담원들 앞에서 한 번씩만 더 생각을 해도 이 영화가 세상을 요만큼 바꾼 건데 처음에 제가 이 영화가 세상을 요만큼 바꾼 겁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관객수가 조금 늘었으니까 이 영화가 세상을 이만큼 바꾼 거죠. 제가 그 말 했더니 누가 되게 뼈 때리는 댓글 달았는데 정작 이 영화를 봐야 될 사람들은 이런 영화 안 봄이라고. 사실 콘테스트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애를 써주셨는데도 잘. 제가 애를 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제가 그냥 어딜 갔는데 네. 매불쇼에서 봤다고 저를 그래서 그분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시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너무 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랑 감독님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거랑 너무 일치하는 면도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방송에 나가는 영화 유튜버들은요 극장에서 신작이 영화는 무조건 봐야 돼요. 안 보고 가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 좀 치가 떨리게 보기 싫은 영화도 봐야 돼요. 내가 이걸 보느니 차라리 2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도
봐야 돼. 차라리 내 손톱을 뽑아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들도 봐야 돼. 근데 그런 영화들 보다가 다음 소리를 봤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보고 홍대를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뭐 제까지 게 뭐라고 뭐 세상을 바꾸니 뭐 이딴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이거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치고 다녔던 거고. 그래서 사실 감독님 연락처도 이 영화 개봉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연락 안 했어. 혹시 친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할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감독님 뭐 마지막으로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네, 너무 늦은 시간까지 화장실도 가고 싶고 하실 텐데 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이제 곧 8만 명이 네. 된다고 합니다. 진짜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그 마음들이 고맙고 소중하고 또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처음 성공하고 두 번째 성공하면 거만해집니다. 한 번쯤 자빠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본인 프로그램 하는 얘기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가는 세상의 어떤 측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측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서 그걸 빠짐없이 빼곡하게 관객에게 전달했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의 할 일을 다 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배급사가 해야 될 일이고 관객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 같은 영화 유튜버들 그리고 저보다 좀 진짜 전문적으로 영화 평론을 공부하신 영화 평론가들이 해야 될 일이죠. 감독님은 감독님의 잡을 너무 멋지게 해주셨어요. 그게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하든 세 번째도 비슷한 영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쉽지 않으시겠지만.